엄마가 해주던 냉이국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현실은 당장 한 끼 때울 쌀조차 없었습니다. 부모님 떠나시고 텅 빈 13평 빌라에 홀로 남겨진 10살 소녀에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봄의 산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단돈 몇백 원이라도 벌기 위해 산길에 버려진 공병을 찾아 헤매던 그날, 나는 마치 나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신발도 없이 얇은 양말 차림으로 떨고 계시던 할머니.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거기로 보내드립니다. 부모님이 빗길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신 후 내 세상은 13평 남짓한 낡은 빌라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친척이라곤 도박에 빠진 외삼촌뿐이었고 그는 부모님이 남긴 코딱지만 한 사망보험금을 제멋대로 가로채며 나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10살 수민이에게 허락된 것은 텅 빈 냉장고와 밤마다 벽을 타고 오르는 곰팡이, 그리고 길거리를 돌며 주운 공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종이박스를 줍고 다녀도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초봄의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나는 혹시라도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공병이 있을까 싶어 무작정 동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얼어붙은 흙바닥을 헤매며 빈 병을 찾던 그때 저 멀리 바위 틈에 쓰러진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꽃샘추위가 매서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얇은 환자복만 입은 채 할머니는 신발조차 벗겨진 양말 차림으로 차가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로 유기된 모양새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양말 사이로 보이는 발가락은 동상이라도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는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등은 너무나 작았고 가파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나처럼 버려진 존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할머니를 낡은 빌라 안방에 눕히고 아껴두었던 보일러를 잠시 틀었습니다. 내가 먹으려던 도토리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 입가에 흘려보내자 하루가 지나서야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집이 어디인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할머니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매는 날카롭고 서늘했으며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목에 든 멍자국을 보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누군가 강하게 움켜쥐어 생긴 압박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죽음들을 파헤치던 전설의 법의학자 김현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버린 자들이 곧 이 낡은 빌라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초점이 흐릿한 와중에도 내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내가 구석에 쌓아둔 공병 더미를 보며 할머니의 눈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을지언정 평생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며 쌓아온 법의학자로서의 정의감은 본능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아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잡초가 아니야. 나를 살려낸 아주 귀한 약초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잃은 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귀한 존재로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고 할머니를 찾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동네를 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을 지우고 산에 버렸던 전직 운전기사 신 씨와 그 배후의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목격자인 나까지 포함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나는 10살 소녀에 불과했지만 나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준 이 할머니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기묘한 동거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과 믿기지 않는 반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할머니의 몸이 기억하는 습관들은 경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빌라의 냄새만으로도 곰팡이의 종류를 맞췄고 내가 가져온 공병의 파손 형태를 보고 등산객의 보행 습관까지 의존했습니다. 수민아, 이 병의 깨진 각도를 보렴. 누군가 분노를 실어 던진 게 아니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떨어뜨린 흔적이야.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면서도 내 손목에 든 멍자국을 매일같이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낡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외삼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다 날렸는지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야, 김수민. 너 부모 보험금 숨겨둔 거 있지? 당장 내놔. 외삼촌은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구석에 처박혀 떨었을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외삼촌의 전신을 훑어내렸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하는 것처럼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외삼촌은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밀치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뭐야? 치매 노인까지 데려다 앉혀놓은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외삼촌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말초신경장애. 걸음걸이가 왼쪽으로 15도 기우는 건 3년 전쯤 겪은 추락사고의 후유증인가? 그리고 내 손톱바닥에 낀 그 검은 얼룩, 도박장 칩에서 묻은 게 아니라 남의 지갑을 억지로 뜯어내다 생긴 가죽 마찰 흔적이네. 외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분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어제 사람 때렸지? 내 오른쪽 주먹의 중지 관절 부종과 피하 출혈 패턴을 보니 안면부를 타격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손상이야. 경찰이 내 행색만 봐도 긴급 체포할 수준인데 여기서 행패를 부릴 때인가? 외삼촌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평생 시신을 보며 사건을 재구성해온 전설의 법의학자 김현덕의 본능이 산자의 몸에 새겨진 범죄의 흔적을 낱낱이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외삼촌은 이 미친 노네가 뭘 안다고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할머니의 서늘한 기백에 눌려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참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심하는 대신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민아, 저자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저자보다 더 무서운 냄새가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 할머니의 코끝은 이미 신 씨가 보낸 왈패들이 뿌려놓은 담배 연기와 기름 냄새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낡은 환자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거대 조직의 비자금 세탁과 의문사 조작 데이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얼굴을 잊어도 이 안에 든 진실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 그 순간 빌라 복도에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4명. 신 씨가 보낸 왈패들이 우리를 처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복도등이 깜빡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제 손목을 잡고 주방 구석으로 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숨이나 숨소리를 죽여라. 사냥개들이 문 앞까지 왔다. 할머니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현관문의 도어락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 4명이었고 그들 사이로 낯익은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삼촌의 기사였던, 아니 이제는 거대 조직의 하수인이 된 신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주사기를 만지작거리며 집안을 훑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치워야 할 쓰레기나 지워야 할 흔적쯤으로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사님,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해요. 잠시 잠들면 산 아래 편안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 신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가구를 때려 부수며 우리를 압박해 올 때 할머니는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너는 베란다 세탁기 뒤쪽 비상탈출구로 나가라. 그 카드를 절대 뺏기면 안 돼. 할머니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등은 10살 소녀인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들이 할머니를 덮치려던 찰나 갑자기 빌라 전체의 전등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한 왈패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무채색 옷차림을 한 여자, 수지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면실인증을 앓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사내들의 무게중심과 호흡 소리만으로 그들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치 미리 짜인 춤을 추듯 사내들의 관절과 급소만을 타격하며 순식간에 거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대신 숨어있던 제 손을 정확히 낚아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이 아이의 체취와 걸음걸이는 기억해요. 김현덕 박사님 제자 수지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수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지만 잡은 손에서는 뜨거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빌라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뒤에서 신 씨의 고함과 추격 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골목길의 미세한 고저차와 냄새를 감지하며 마치 지도를 보고 걷는 사람처럼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안내했습니다. 겨우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사진 현상소 지하였습니다. 사방이 부검 사진과 알 수 없는 데이터 시트로 가득 찬 그곳에서 수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와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여전히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박사님, 얼굴은 안 보여요. 하지만 당신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 그 정교한 메스질의 흔적이 당신이 김현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수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할머니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 그리고 세상을 바꿀 카드를 쥔 10살 소녀. 이 기묘한 세 사람의 만남이 거대 조직을 무너뜨릴 서막이었습니다. 수지의 지하 은신처는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수만 장의 부검 기록이 풍기는 기묘한 약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내가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판독기에 꽂았습니다.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건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건조하게 나열된 혈액 검사 수치, 독성 물질 반응표 가리고 시신의 장기 손상 패턴을 분석한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사람의 얼굴은 구분하지 못했지만 화면 속 데이터의 미세한 굴곡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읽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에요. 고위층 연루 의문사 사건들의 원본 감정서예요. 박사님이 퇴출당하기 직전, 조작되기 전에 진짜 기록들을 여기 다 옮겨 심으셨던 거예요. 수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데이터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겉으로는 심장마비나 사고사로 종결된 유력 인사들의 죽음 뒤에 공통적으로 특수합성 약물의 흔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약물은 체내에 주입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일반적인 부검으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김현덕 할머니는 시신에 간 조직과 안구 유리체에 남은 아주 미세한 변성을 찾아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의 끝에는 신 씨의 이름과 함께 그가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계좌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현관을 부수고 들어왔던 그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시신의 폐 조직 단면, 사진을 보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기억의 봉인이 법의학적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휘청거리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좌측 하엽의 국소적 우렬. 이건 단순 익사가 아니야. 주입된 액체의 비중이 물과 달라. 실험실에서 제조된 화합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예리한 죽음을 해부하던 전설의 법의학자 김현덕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데이터의 미세한 좌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작된 감정서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사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아직 파편이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기술은 완벽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얼굴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화면 위에 그려낸 정교한 분석 패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사님, 돌아오셨군요. 얼굴은 여전히 안 보이지만 당신의 정의는 보여요.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동적인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지에게 조직의 심장 부인 국과수 보안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조직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중의 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낡은 현상소와 메모리 카드뿐이었지만 조직은 자신들이 지웠다고 믿었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신 씨는 실패의 대가로 조직에게 압박을 받으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민이, 즉 나의 외삼촌을 이용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낼 미끼를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깨졌습니다. 은신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 무렵 제 낡은 휴대전화로 외삼촌의 번호가 떴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어진 문자 메시지에는 피범벅이 된 외삼촌의 손 사진과 함께 살려달라는 비명이 담긴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짐짝 취급했어도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이 죽어간다는 공포는
10살 아이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할머니와 수지가 보안 서버 해킹에 집중하던 사이 나는 쪽지한 장만 남긴 채 외삼촌이 말한 재개발 구역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신 씨가 파놓은 잔인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반긴 것은 피 흘리는 외삼촌이 아니라 멀쩡한 모습으로 신 씨 곁에서 비굴하게 웃고 있는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신 씨가 건네는 뭉칫돈을 챙기며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수민아, 삼촌도 살아야지 않겠냐. 신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 목덜미를 낚아챘고 내 입을 막은 채 검은 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인질로 삼아 할머니가 가진 메모리 카드를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끌려간 공장 바닥에 떨어진 내 운동화 한 짝과 그곳에 남겨진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전설의 법의학자와 분석 천재에게 어떤 단서가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수민이가 사라진 것을 아는 신천은 순식간에 차가운 수사본부로 변했습니다. 수지는 폐공장 주변의 CCTV 데이터를 0.1초 단위로 쪼개 분석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차량의 서스펜션이 가라앉은 정도를 보니 성인 남성 4명과 아이 1명이 탄 게 확실해요. 타이어 마모 패턴은 특정 렌터카 업체의 관리 차량입니다. 수지가 디지털 증거를 쫓는 동안 현덕 할머니는 공장 바닥에 남겨진 아주 미세한 흔적들을 훑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외삼촌의 담배꽁초와 신 씨가 흘린 특유의 수입 향료 냄새, 그리고 차량이 급하게 회전하며 남긴 스키드 마크의 각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방향이야. 신 씨는 성격이 급하고 과시욕이 강해. 자기 연고지인 항구 근처 폐창고로 갔을 거다. 할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읽는 법의학적 통찰력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지에게 경찰 내의 유일한 아군인 현 형사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 형사는 과거 수지의 아버지와 함께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압박으로 좌천된 인물이었지만 김현덕 박사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단번에 권총을 챙겨들었습니다. 수지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로 위 차들은 그저 형태일 뿐이었지만 추적 중인 검은 차의 독특한 엔진 배기음과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조향 습관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격전은 도심을 지나 거친 해안도로로 이어졌습니다. 신 씨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쫓는 낡은 승합차를 발견하고 비웃었습니다. 치매 노파랑 눈먼 여자가 누굴 쫓아와? 그는 엑셀을 밟았지만 수지는 도로의 경사면과 바람의 저항을 계산해 지름길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앞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손녀 같은 아이를 구하려는 할머니의 마음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악인을 단죄하려는 법의학자의 분노가 섞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처절한 참교육의 현장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항구 끝자락 거대한 폐창고 안은 비릿한 소금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신 씨는 의자에 묶인 제 입을 테이프로 막은 채 할머니와 수지가 들어오는 입구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기억을 지웠던 그 치명적인 약물이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박사님. 이번엔 아예 뇌를 녹여버릴 약을 준비했으니까. 신 씨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순간 창고의 거대한 셔터가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수지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안면 실인증을 가진 그녀에게 시야의 혼탁함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와 진동,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의 위치를 읽는 그녀에게는 최적의 전장이었습니다. 왈패들이 연기 속에서 당황하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를 때 수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 움직이듯 그들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노련했습니다. 그는 연기 밖으로 빠져나와 제 목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계집의 목을 따버릴 테니까. 그때 연기 속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살인마의 흔적을 찾아내던 그 서슬 퍼런 법의학자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신 씨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전신을 훑쳤습니다. 신 씨, 너 잊었나 본데. 나는 내 몸이 기억하는 모든 죄를 알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창고 안의 냉기보다 차가웠습니다. 너 7년 전 그 뺑소니 사건 때 다친 오른쪽 무릎 부근의 비골 신경마비 아직 다 안 나았지? 흥분하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그 고질병 말이야. 신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 수지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는 신 씨의 발밑으로 유리병을 던졌습니다. 당황한 신 씨가 뒤로 물러나려던 순간 할머니의 예언대로 그의 오른쪽 발목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신 씨의 팔을 수지가 정광석화처럼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신 씨가 들고 있던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고 그의 비명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구르는 신 씨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의 몸은 이렇게나 정직하게 소리를 지르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가 내 몸뚱이에 그대로 박혀 있어. 할머니는 떨고 있는 저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이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 형사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신 씨와 왈패들을 연행하려는 순간 할머니는 신 씨의 상의 포켓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내 몸통, 그 거대 조직의 윗선들과 주고받은 지시사항이 다 들어있겠지. 할머니는 현 형사에게 폰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제 이 폰을 미끼로 그놈들 본진을 통째로 해부해주지. 신 씨는 처참하게 끌려나갔고 우리는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배후 김현덕을 몰락시켰던 그 거대 권력의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좌표는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모여 산다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김현덕 박사를 몰락시키고 국과수 부검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배후 태성그룹의 박 회장과 그와 결탁한 현직 국과수 원장의 은밀한 회동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이 자신의 기억이 마지막으로 끊겼던 장소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저택의 보안망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못 보지만 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느껴져요. 박사님, 저들의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현 형사의 지원 아래 전공법이 아닌 진실의 폭로를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지와 함께 저택 내부의 프라이빗 서버실에 잠입했습니다. 수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자 철통 같던 보안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모니터 위로 쏟아져 나온 것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의문사 리스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 기업가, 심지어는 할머니를 배신했던 동료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어떻게 독살하고 김현덕의 이름을 도용해 어떻게 사고사로 조작했는지 모든 증거가 0과 1의 숫자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택의 조명이 켜지며 박 회장과 국과수 원장이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서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회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비웃었습니다. 김 박사 기억도 안 나는 머리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경호원들에게 서버를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박 회장의 얼굴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박 회장, 내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법의학자야. 죽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언제 진실을 고백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지. 할머니의 신호가 떨어지자 수지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저택 내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박 회장의 태블릿,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언론사 제보창에 조작된 부검 기록의 원본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까지 스피커를 통해 저택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호흡이 가빠진 국과수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당신의 경동맥이 너무 심하게 뛰는군요. 이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신체 반응이죠. 당신이 내 제자 수지에게 압력을 가해 안면실인증까지 겪게 만든 그날의 죄, 오늘 시신들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수지는 안면실인증 때문에 박 회장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공포에 질려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구르는 구두 소리만으로 그를 정확히 압박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당신들이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현 형사가 이끄는 광역수사대 팀들이 서버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박 회장과 원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력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진실을 난도질하던 자들이 10살 소녀 수민이가 지켜낸 전설의 법의학자 김현덕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를 타고 우리 가슴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태성그룹 박 회장과 국과수 배신자들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조작된 부검 기록들이 원상복구되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할머니는 살아있는 전설로 화려하게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려한 국과수 복귀 대신 내가 살던 13평 낡은 빌라를 떠나 조용한 외곽에 작은 진실의 집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곳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권력에 밀려 규명되지 못한 작은 죽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무료 법의학 상담소였습니다. 나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병을 죽거나 곰팡이 핀 방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외삼촌은 신 씨와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고 나는 할머니의 정식 수양딸이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내 손목에 남았던 예전의 멍자국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진실을 지켜냈다는 훈장이란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유년의 시린 기억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수지 언니는 안면실인증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니는 할머니의 곁에서 방대한 법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제 사건들을 하나둘 해결해 나갔습니다. 언니는 가끔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수민아, 내 얼굴은 여전히 안 보이지만 내 심장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진실의 리듬이야. 얼굴을 넘어 본질을 보는 언니의 시선은 우리 상담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나는 어느덧 의대에 진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이제 주름이 깊게 패고 기력도 쇠하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 퍼런 법의학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처음 해준 냉이국을 드시며 나지막이 유언 같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수미나 메스는 살을 가르기 위해 드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진실을 덮고 있는 거짓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 드는 거란다. 사람을 살리는 건 약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건 진실뿐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할머니가 평온하게 잠드신 후 나는 할머니의 낡은 침통과 법의학 노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상담소 입구에는 할머니의 이름 대신 연심의원이라는 작은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하는 곳. 나는 오늘도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차가운 청진기를 가슴에 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10살 소녀 수민이가 지켜낸 전설은 이제 나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